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오늘 북한 경호팀과 취재진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실무준비팀은 최종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최근 손석희 JTBC 사장의 접촉사고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김웅 기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은근슬쩍 콜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어플이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무료 호출의 취지가 무색한데 해당 업체들은 택시 탓만 합니다. 날씨가 포근해지자 시민들이 봄나들이에 나서 전국이 북적였습니다.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는 열흘이나 빨리 첫 산란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오후 평양을 기차로 출발을 해서 무려 60시간 이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열차 오후 1시쯤 텐진 지역을 통과를 해서 곧바로 이 최단거리 노선으로 중국 대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초에는요, 베이징에 들렀다가 이 뒤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빠른 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항공편을 이용하기보다는 곧바로 열차로 베트남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뉴스7은 현지 준비 분위기, 또 김정은 이동 상황 등을 특별 취재팀을 연결을 하고 또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노이에 나가 있는 이재중 기자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오늘 하노이에 북한 경호팀과 장비가 도착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북한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근접 경호를 맡을 경호원 100여 명이 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호를 총괄하고 있는 김철규가 지휘하는 일행은 SUV와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김 위원장의 숙소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곳 멜리아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팀을 지휘하는 김철규를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단독으로 근접 촬영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북한 차량이 취재진을 피해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선글라스를 쓴 김철규가 차에서 내리고 취재진이 접근하자 북한 측의 인사는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취재진의 얼굴을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묵으시나요? 호텔로 들어간 경호팀 수십 명이 1층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등 의전 문제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군요. 네, 북한 취재진도 이곳 경호팀과 함께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함께 묵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이 북한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숙소를 사용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 멜리아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지금 하노이의 분위기, 이 들뜬 분위기에 한층 삼엄해진 경호,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노이의 이태형 기자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회담 전 마지막 주말인데 현지 경계는 최고조라고요? 네, 저는 하노이 시내 구도심 중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담이 다가오면서 시내 경비는 굉장히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 경비구역으로 선포될 회담장 인근 옥상에는 무장한 저격수 여러 명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 공안은 취재진의 얼굴을 일일이 카메라로 체증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가짜 김정은과 트럼프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 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호텔에 감금이 됐다고요? 네, 어제 시내에는 김정은과 트럼프 분장을 한 배우들이 나타나서 하노이 주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회담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뷰를 위해 베트남 방송국을 찾았다가 공안에게 잡혀 2시간 넘게 취조를 당했고 지금은 공안의 감시 속에 호텔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정은 대역 배우인 하워드 엑스는 베트남 공안이 김정은 사칭이 정상회담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하워드 엑스와 이메일과 전화로 접촉을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 중국 베이징을 들르지 않고 텐진역을 거쳐서 남행하고 있습니다. 모레 26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4시 32분 평양을 떠났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의 뜨거운 발효음을 받으며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습니다. 열차는 약 5시간 뒤인 밤 9시 반쯤 북중 접경인 단둥을 통과했고 오늘 낮 1시쯤 텐진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베이징역을 지나 광저우를 거쳐 베트남으로 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중국 동해안 쪽에 가깝게 남행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외부는 물론 객차 바닥에도 방탄용 철판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무실도 마련돼 있고 위성전화 등 첨단 장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시속 60-70km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26일 오전 베트남 국경 인근인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곳 하노이까지는 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6일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국도를 오후 2시까지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매체들은 아침부터 김정은의 평양 출발 소식을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과 김영철, 리수용 등이 동행했다고 신속하게 전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지난 1차 회담 때 싱가포르 도착 전까지 김정은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갑니다. 환호하는 인민들을 향해서는 가끔씩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아침 6시부터 김정은의 베트남 출발 소식을 대내외로 전했습니다.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과 리수용, 리용호, 노광철 등이 함께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한 건데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와 함께 현송월로 보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비서실장격인 동생 김여정도 수행단에 포함되는데 평양역까지 김정은을 밀착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리설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일행이 이곳 하노이까지 오려면 하루는 넘게 남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번 보도는 최고 지도자 안전을 우선해 보도를 미뤘던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는 싱가포르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던 순간에도 외신 보도 전까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2차 미북 회담 직전까지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던 이 청와대 구상도 어그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일정을 비워둔 가운데 청와대는 미북 간 막판 비핵화 의제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준비 상황은 신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당초 이번 주말 예정됐던 한미일 안보수장의 부산 회동은 청와대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회담 직전까지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비핵화 로드맵까지 담는 빅딜을 목표로 고언했고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까지 떠안겠다고 했지만 실제 협상에선 북핵과 미사일 동결의 스몰딜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미북 회담이 예상되는 28일 일정을 비운 건 역시 회담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 직후 한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 답방 시기가 이번 회담 결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어 답방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지금 상태를 보면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것이 전혀 보도가 안 되다가 막판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예. 번째는 모든 걸 저 신비주의에 근거했던 김정일 위원장하고 달리 네. 약간 좀 다른 리더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공개성을 약간 좀 강조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달라진 환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중 국경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차를 두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소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것으로 해서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박해서 발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지금 뭐 출발을 했습니다만 60시간의 열차 대장정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60시간씩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차이나 에어를 타고 갔는데 그렇죠. 그 화면을 보면서 북한 간부들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도자도 타고 다닐 비행기가 없느냐, 왜 중국 비행기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형성이 됐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북한하고의 어떤 통신이나 이런 체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는 전용 열차는 상시 북한하고 통신이 가능하고 지휘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거하고 자기하고 이제 일단은 편리성에 추구를 해서 모든 달리는 자기 지휘소니까 아마 편리성을 추구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매 1호를 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참매 1호는 타고 가는데 좀 오랜 비행기니까 그걸 이제 가는 동안에 결국은 3,000km 정도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위구가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북중 간의 밀월을 좀 미국에 과시하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대륙을 횡단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약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철도를 개방을 해줬는데 거의 뭐 한 40몇 시간을 이제 결국은 개방을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하는 측면이 있고 북중 혈맹 동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미국에 주는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미북 회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이설주와 멜라니아 여사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반자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를 방증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최고의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부인을 동행해서 가면 북한 사람들이 보건대는 미국하고 적대 관계가 뭐다 아주 청산돼서 지금 부부가 앉아서 저렇게 앉아서 웃으며 식사를 하는 단계까지 왔는가? 그거는 아직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번에 미국하고 담판하러 가는 거지 밥 먹고 웃으면서 회담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설주 여사를 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 여성이 이제 좀 포함이 됐다 이런 됐었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베트남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김정은 위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좋아졌다, 아주 나빠졌다, 아주 좋아졌다, 아주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이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말에 하노이를 갔었습니다. 그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두루뭉술하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폐를 끼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을 비공개 회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베트남 당국에 공식 사과했다 이런 거는 김정은의 권위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국가 수반끼리 만난 자리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가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의 접촉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17년 4월 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운전기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동승자를 봤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A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씨와 15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와 손 사장의 맞고 소금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으니까 저 전화도 안 해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걸 본 것 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경찰은 김웅 기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무리한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진술 토대로 손 사장이 김 기자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이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은 사건 장소가 아닌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손석희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 피고소인인 신분인 김웅 기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인혜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한 도로변 전깃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전선을 따라 50m 길이까지 번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수 사이로 빨간 불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전선에서 불꽃까지 튑니다. 한전에 연락이 한전에. 오늘 아침 7시 1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앞 도로 전깃줄에 불이 났습니다. 전봇대를 잇는 전깃줄 50여 미터가 불탔습니다.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발견하고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건너편에가 이제 원룸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순찰 차량으로 이제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라는 방송을 좀 했죠. 소방관들이 흙더미에서 남성을 옮깁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외벽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1살 조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외벽이 무너지면서 이걸 피하려고 그래서 미끄러졌나 봐요, 그분이. 어젯밤 11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50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섬 경계석을 타넘고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도로에서는 태국인 36살 A씨가 술에 취해 면허도 없이 트럭을 몰다 길 가던 주민 5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며칠 전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예비 대학생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지자 유가족은 뺑소니까지 친 가해 운전자를 경찰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빈소를 떠나자 어머니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어머니는 운구 차량에 실린 아들의 관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19살 차모군은 지난 22일 새벽 어머니 생일 행사를 마치고 운동을 나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구는 대학 입학식을 열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들이랑 불화도 없었고 되게 그냥 좀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경찰은 차군을 치고 달아났던 39살 남모 씨를 불구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수사 상황 설명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가해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대통령님도 살인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살인 현행범을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신원 확인 등 조사가 늦어져 현행범 체포 후 석방했다며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성큼 찾아온 봄 기운에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지리산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이 포착됐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지리산 구룡계곡. 개구리들이 힘차게 울어댑니다. 계곡 물속엔 검은 점을 둘러싼 젤리 같은 개구리 알이 한가득 있습니다. 계절 알림이 동물 50종 중 하나인 북방산 개구리가 첫 산란을 한 겁니다. 북방산 개구리는 날이 풀리는 초봄에 산란해 봄의 전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 개구리 첫 산란일은 우수였던 2월 19일로 작년보다 10일 빨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해 겨울에 비해 이번 겨울은 포근했던 까닭에 산란일이 앞당겨진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에 이어 소백산과 치악산에선 2월 말까지, 설악산은 3월 초에 북방산 개구리가 처음 산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최근 5년간 변덕스러운 겨울철 날씨 탓에 한 달 가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구리의 산란일이 불규칙하면 먹이가 되는 곤충들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시민들도 주말을 맘껏 즐겼습니다. 전국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붐볐는데요.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봄을 맞이한 호수에는 오리가 헤엄치고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가 한창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오늘 외할머니 생신이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여기 아쿠아리움도 한번 보고 또 여기 석촌호수도 한번 걸으려고. 따뜻해진 날씨에 덩달아 기분도 좋아집니다. 봄 같아요. 그냥 겨울 같지 않고 뭔가 신나는 느낌? 2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곳 석촌호수에는 친구와 가족, 연인과 함께 나온 봄맞이 나들이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지만 경복궁도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실제 나와보니까 다니기에도 상쾌하고. 설란, 수서나 펜지까지 농원에 줄지어 진열된 봄꽃들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랑 같이 꽃을 많이 사가야 되겠어요. 예, 집에도 좀 장식 좀 하고.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6도, 대전 14도로 평년보다 3에서 8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 시내에서 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이 특별법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또 미세먼지 배출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서 그냥 운행해야 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윤재점 윤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소. 정비대 위에 트럭을 올린 채 배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이 여기에 포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포집이 되면은 여기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노후 경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주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부착 인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시내에서 노후 경유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에선 저감 장치를 설치하러 오는 차량이 전보다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장에서 한 달에 한 150대 정도. 근데 지금은 2월 달에 내가 오늘 무료까지 하는데 20대도 안 돼요. 단속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환경협회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만 접수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해도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심지어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도 44만 대에 달합니다. 쌍용과 르노 삼성 차량은 장치가 개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 차종 역시 장착 서약서만 쓰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어이없는 점은 단속 주체인 서울시 공무원이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품을 장착하고 싶어도 못한 거 아닙니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봤죠. 그래도 그렇진 않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준비 없이 특별법을 시행해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식당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서울 시내 24개 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점심시간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음식점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평일 점심시간입니다. 식당과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에 다른 차들이 힘겹게 비껴 지나갑니다. 정류장 인근에 줄줄이 주차된 차를 피해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정차하는 곳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웬만하면 점심 때는 도로만 2차선, 3차선께 나와요. 이렇게 도로 양쪽에 차들이 늘어섰지만 식당가 앞이라 점심시간 동안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지자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11시부터 2시 반까지 점심시간 동안 주차 단속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 유예에서 우리 건물 앞은 빼달라며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가보면은 영업이 안 돼. 무지하게 막혀요. 하지만 식당들은 식사 시간에도 단속을 하면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만약에 끓으면은 우리 그걸 어떻게 흘려놨대? 저도 입장에서 그걸 진짜 옛날보다 장사가 안 되네요. 잠시 정차하는 시민들도 점심시간 단속은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잠깐 한 10분, 20분 미팅으로 왔는데 그때가 참 애매해요.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강남구는 단속 유예 이후 과잉 단속에 대한 항의는 59% 줄었지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은 8.9% 늘어났습니다. 도심지 같은 건 너무 단속을 안 하면 주정차 단속이 정말 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쪽은 단속할 때는 하고. 강남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혼잡 지역은 단속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택시 호출할 때 스마트폰 앱 많이 이용하시죠? 이용 건수가 하루 2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 요금 인상으로 미터기 요금 추가가 자연스러워지자 은근슬쩍 호출료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최근 출근길에 카카오 택시를 부른 정모 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호출료, 이른바 콜비가 없는 일반 호출을 이용했는데 택시기사가 말도 없이 1,000원을 추가 결제해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결제하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무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어플이 어떻게 보면 약속인데. SK텔레콤의 티맵 택시를 이용한 직장인 오모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사가 미터기에 2,000원을 추가로 올리더니 20여 분을 따져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콜비를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안내를 자기들한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카카오와 SK텔레콤에 각각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승객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만 콜비를 받는 택시기사가 확인되면 배차 제한이나 앱 이용 정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으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정책이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무료 호출이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업체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요즘 가정용 전화기 두지 않는 가구가 많은데요. 스마트폰 보유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결혼 2년 차인 정유진 씨 신혼집엔 전화기가 없습니다. 집에서 통화할 일이 많지만 굳이 집 전화를 둘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통화를 하고 대부분 핸드폰으로 번호를 물어보지 집 전화를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 4천여 가구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집 전화기 보유율은 2집당 1집꼴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만 해도 80%에 가까웠던 보유율이 급감한 겁니다. 반면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보유율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의 87%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이외의 휴대전화까지 포함하면 보유율은 95.8%까지 올라갑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꾸준히 늘어 하루에 2시간가량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사용도 늘면서 데스크톱 PC 보유율은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도 접속하고 본인의 정보 검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데스크탑이라든가 유선 전화가 필요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보면. 모바일 기기의 발전 속에 한자리에 고정된 전화나 컴퓨터는 점점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두 대통령 사태로 전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의 원조 물품 반입을 놓고 국경 곳곳에서 군과 시민들 간의 유혈 충돌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원조 반입을 돕고 있는 이웃나라 콜롬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군인들을 밀쳐내더니 곧 몸싸움이 붙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콜롬비아 접경지대에서 들어오는 미국 구호품 트럭을 막아서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최루탄은 쉴 새 없이 터지고 시위대는 돌팔매질로 맞섭니다. Maduro dice que en Venezuela no hay niños muriéndose de hambre. Si hay, él no, porque él está sentado allá en Miraflores. 브라질과 접경지대에서 원조 반입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위대 가운데 14살 소년을 포함해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3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군의 발포로 여성 1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유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Hoy el mundo vio en minutos, en horas, la peor cara de la dictadura venezolana. 마두로 대통령은 원조 반입을 돕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미국에 이어 정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복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공교육 때문에 지금 사진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저 멘트는 좀 며칠 전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요.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교육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네. 이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비슷한 말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이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홍 의원은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60, 70년대의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이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요, 설훈 의원의 꼰대 망언, 그 원조가 따로 있었다면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이 20대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과거 교육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청년 인지 감수성 결여는 민주당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홍익표 의원한테 직접 발언의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은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를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정부 때는 북한이 계속 핵 개발과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세대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좀 볼까요? 우주여행 첫 민간인은 정말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간다 만다 이렇게 말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첫 승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소유한 우주개발 기업이 시험 비행이긴 합니다만 승객을 태우고 우주를 왕복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첫 승객입니까?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베스 모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주 비행사 교관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자체 개발한 6인용 우주선에 승객을 태우고요. 이 우주 경계선인 고도 80km까지 올라가서
몇 분 동안이나마 이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에 우주를 감상하고 내려오는 코스를 상업화하는 중입니다. 예. 이 여행 시간은요, 모두 90분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인당 2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네. 이 헐리우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가수인 저스틴 비버 등 600여 명이 이미 탑승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가격도 좀 내려가겠죠, 이제 상용화되면.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진핑 풍자로 퇴출. 부적 같아 보이긴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 부적은 맞는데요. 사실은 대만에서 새로 만든 게임 화면 배경에 나오는 부적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한자가 시진핑이 곰돌이 푸인 것처럼 이게 연상이 됩니다. 네. 이게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문제의 화면은 삭제됐고요. 네. 게임 회사는 업데이트 상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중국 쪽에서는요, 이 게임에 접속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이 때문인지 중국 측의 투자자들은 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요, 2013년에 이 시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 시 주석을 곰돌이 푸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호랑이인 티커로 풍자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중국 당국은요, 이런 풍자를 그동안 검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보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요계의 거장들을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미자, 나훈아 씨 등이 앨범 발매와 콘서트로 잇따라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 올해 음악 인생 환갑을 맞이한 엘리지의 여왕. 목소리나 모습은 세월을 잊은 듯합니다. 어려운 생활에 그 시대의 흐름에 노랫말이라든가 저의 목소리라든가 그 시대에 맞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최초 한국군 위문 공연, 최초 평양 단독 공연 등 수많은 기록을 세운 이미자의 공연은 현대사와 함께했습니다. 뒤에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질라진 노래다. 또 천박하다. 항상 그런 소외감에서 힘들었습니다. 가왕 나훈아 씨도 올해 상반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확정했습니다. 무대는 꿈이며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며 세월을 잡을 때까지 무대에서 뛰고 또 뛰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통가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박상철, 금잔디, 장윤정 등 후배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국 포크의 대부 이장희와 데뷔 40주년을 맞은 정태춘, 박은옥 부부도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한국 가요계를 휩쓸었던 거장들의 귀환에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닷새째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말썽이겠는데요. 이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먼지 유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안정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같은 온화한 날일수록 먼지 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로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봄 기온이 물씬 느껴지지만 아침과 밤에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도, 대전 0도, 대구 2도로 춥겠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한낮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윤창호법에도 요즘 음주운전 사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란 인식보다는 실수고 또 이 걸리면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이런 세태가 문제입니다. 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기억 안 난다 이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게 이 처벌이 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